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수비오 화산처럼 가혹해지길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사는 게 왜 고통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고들어간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이처럼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는 권태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권태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장난감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을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장난감을 갖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한 달이 채 안 가서 아이는 실증을 내고 장밋빛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회색의 권태가 아이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님에게 심심해 죽겠다라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를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다가 TV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멋있는 이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기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다 해도 그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금 권태에 휩싸이거나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고 맙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보다 멋있게 보이는 이성을 향해 견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만 해봐도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기 전에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설파하는 인생의 실상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네 대부분은 쇼펜하우어처럼 분명하게 삶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단 한마디 말을 통해 인생의 본질은 새삼스레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들 제일 어려운 학문은 철학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철학은 오히려 가장 쉬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이미 흐릿하게나마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에 이 세계가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계를 두고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있지 인생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자면 우리는 인생 밖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죽은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인생에 대한 가치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든가 추악하다든가 하는 평가도 결국은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일 뿐입니다.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밝고 건강하여 행복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어둡고 병들어 있고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추악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쇼펜하우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는 각자의 정신 상태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이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을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친구와 함께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쌌고 그 똥은 마침 친구가 어제 새로 맞춰 입은 양복에 떨어졌습니다. 새똥으로 얼룩진 그 친구의 양복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이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한 세계라고 하지 않았나? 의기양양한 쇼펜하우어의 말에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이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야. 만약 새가 아니라 소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게. 쇼펜하우어의 친구가 말했듯이 소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대는 것보다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계가 훨씬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세계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처럼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세계를 사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험준하고 높은 산을 아무런 불평 없이 올라가 정상에 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뿌듯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사면을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니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에만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자극에도 호들갑을 떱니다.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면서 안락만을 탐하는 인간을 두고 니체는 말세인이라 일컫고 이런 유형의 인간에 대해 초인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초인을 니체는 고귀한 인간 혹은 기품 있는 인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주위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 저 사람은 고귀한 인간이야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다고 아무데서나 드러눕는 인간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기에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이에 반해 자그마한 불편에도 짜증을 내고 어떻게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름다우면서도 풍요롭게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계가 항상 자신의 안락을 위협할 수 있는 두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의 반대는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내적으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상태는 비애나 고통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매사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허약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가 바로 이제까지 인류에게 내려져 있었던 저주였다.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인생을 유이처럼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놀이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놀이가 재미있어서 놀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왜 이 놀이를 해야 하지? 라며 놀이의 의미를 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놀이의 재미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그것을 즐길 뿐이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는 유의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박창국 저자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에 니체가 들어간 책들을 정말 힘들 때 보게 되는데 이 책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쇼펜하우어 얘기 예시 같은 거 보면서 뜨끔했는데요. 저도 막 세상을 너무 밝게 바라보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쇼펜하우어 친구가 새로 산 양복을 입었을 때 이제 새똥을 맞았잖아요. 참 이 책에서 말했듯이 내가 그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 뭐 웃기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막 나쁜 하루를 보내고 내 지금 마음이 막 암흑이라면 이제 그 일까지 더해져서 진짜 너무 괴롭겠죠. 친구는 참 무한 긍정을 가진 사람 같아요. 소가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새가 날아다니는 게 낫지 않냐고.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제 머리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은 편인데 어렸을 때 무슨 음식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음식이 차에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 너무 심각한데 삼촌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차가 튼튼해지겠지. 그 말이 너무 웃기고 맞아요. 사실 뭘 쏟으면 세탁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게으르고 그랬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일, 조금이라도 복잡해 보이는 일을 맞닥뜨리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참 이 책에서 또 일깨워주는 게 예술을 통해 삶은 충만해진다. 가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답이 안 보일 때 보면 두 가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안 듣고 책을 안 읽고
뭐 밥이나 뭐 집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생각하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책을 안 읽거나 음악을 안 듣는 시절이 저한테는 되게 암흑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나쁘지 않은 게 비극의 효과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관중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결말에서 이러한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킴으로써 마음속에 쌓여있던 정념의 응어리를 정화시키는 것, 즉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보았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잔잔한 음악, 잔잔한 것들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전 약간 우울하고 세고 뭐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소설 같은 것도 비극을 좋아하고 어딘가 좀 우울한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그런 음악을 듣고 그런 소설을 읽고 그럴 때 제 성격 이런 것들이 제일 밝았어요. 어려서 좀 나쁜 일 덜 겪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나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면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데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지? 질릴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인간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뭔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별다를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힘듦을 느껴요. 근데 이 힘듦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좀 약간 이런 허무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책은 선배님들이잖아요. 이미 그런 생각을 다 한 사람들이고 그런 시기가 지나야지 정말로 더 성숙해지는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위안이 됐어요. 번아웃도 슬럼프도 열심히 산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약간 왜 살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정말 해볼 만큼 많이 해봐서 그런 생각에 다다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체가 알려주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문장이 되게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좀 타파시켜주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참 진부하지만 진리.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세계가 바뀐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 시계추 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